10X10 로마사 함규진 지음 출판사 추수밭 7개 언덕의 털을 잡다. 로물루스. 로마를 세운 사나이 로물루스의 탄생.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기원에 대해 너무도 다양하게 써놓았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기원 이야기만 6가지가 되는데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을 기원 이야기의 전부로 여기는 우리로선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전설은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다는 이야기다. 로물루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다양한 버전이 있다. 믿을 만한진 모르겠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대로라면 그는 트로이의 후예다. 소아시아의 강국 트로이가 아카이아, 즉 그리스에 멸망할 때 아이네아스 장군이 탈출해 7년 동안 모험과 유랑을 거쳐 이탈리아 중부인 라티움 땅에 닿았고 그곳에 알바라는 나라를 세웠다. 바로 이 아이네아스의 후손이 로물루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후손인지는 불분명하여 아이네아스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증손자뻘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든 말이 맞지 않다. 트로이의 멸망은 기원전 12세기 정도로 보이는데 로물루스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인 것이다. 로물루스도 단군처럼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전설이 더 많이 회자된다는 걸 감안하면 로마를 더 유서 깊게 꾸며내려고 또한 로마의 그리스 정복을 정당화하려고 억지로 이어붙인 이야기와 같다. 로물루스가 아이네아스를 계승했다면 해안가에 있던 알바와 뚝 떨어진 내륙인 7개의 언덕이 있는 지금의 로마의 털을 잡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납득을 하려면 로물루스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전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바의 공주가 남성과 멀리해야 할 베스타 무녀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다. 화가 난 부왕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나자 강물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암늑대가 형제를 거두어 젖을 먹여 키웠고 형제는 성장하여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는 팔레티노 언덕에 이르러 털을 잡고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때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로물루스는 성벽을 세우는 작업을 방해하며 자신을 조롱하는 동생 레무스를 살해하게 된다. 사회적 단합을 이끌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다. 로물루스는 곳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규합해 나라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 가운데 비교적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을 파트리키안, 즉 귀족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운데 선별된 100명이 세나투스, 즉 원로원을 이루어 자신을 보필하도록 했다. 그러면 파트리키안이 아닌 플레비안, 즉 평민은 소외되지 않았을까? 로물루스는 그러지 않게끔 파트리키안이 각각의 플레비안의 파트로네스가 되어 생계 등을 돌봐주게 하였다. 또한 해당 플레비안은 클리엔테스로서 자신의 파트로네스를 존경하고 지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고대 로마에서 내내 유지되었고 오늘날에도 찾을 수 있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단합을 이룬 로물루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고 단기간에 일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로물루스 스스로도 전쟁의 신임을 인정할 만큼 초인적인 무용을 자랑했는데 토스카나인과의 전쟁에서는 적군 7,000명 이상을 혼자서 해치웠다고 한다. 로물루스는 무력으로 저출생 문제도 해결했다. 사빈을 비롯한 이웃 나라의 여성들을 납치해 아이를 낳게 하고 이웃 나라의 반발은 힘으로 찍어 눌렀으니 말이다. 그러는 가운데 사비니와는 전쟁 끝에 화해하며 나라를 하나로 합치게 된다.
건국군주의 오점도 기록한 로마인들. 플루타르코스는 로물루스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업적에 취해 교만해졌다고 한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두루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한 지도자였던 그는 아부하는 말에만 귀를 기우며 모든 제멋대로 결정하는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행차를 할 때면 자신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잡아 가두게 했으며 원론과의 상의도 없이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승천하고 만다. 그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며 사방이 캄캄해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을 때를 보니 로물루스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불카노스 신전에서 열린 귀족회의에 그가 참석하자 귀족들이 그를 참살하고 시식을 토막내어 각자 들고 나가 몰래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무튼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거니와 무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 물론 그것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황일지도 모른다. 로물루스라는 건국 군주가 원로원의 분노를 샀다는 것, 말년에 그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의 진정한 최후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됐던 건 그는 신으로 추앙되어 왔다. 그가 잠시 부활하여 나는 퀴리누스 신이 되었노라 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로마는 대대로 그를 퀴리누스와 동일시하며 받아들여왔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그는 간통으로 태어났고 창녀에게 길러졌으며 친형제를 죽이고 집단 성폭행을 주도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고 신으로 추앙받아도 되는 걸까? 다만 한편으로 그는 싸움꾼만은 아니었고 어중이 떠중이를 용사와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카리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이익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그가 보여준 개방성, 정교하고 실용적인 법의 정신, 그리고 무력이 결국 답이라는 태도는 고대 로마 내내 이어져 오다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으며 서양 문명의 호수가 되도록 했다. 어쩌면 건국군주를 신성시하면서도 인간적 오점을 기록하여 삭제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로마인들의 자세가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를 그토록 오래 유지하며 용성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공화정을 세우다. 브루투스. 멍청이라고 불린 남자의 야망. 이 칼에 맹세합니다. 이런 폭정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로물루스를 여러 왕이 계승하며 제7대 왕인 루키우스 타리키니우스 수페르구스까지 왔을 때 루클레티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 묻은 칼을 들고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위와 같이 말했다. 이것이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는 매침이 된 것이다. 사실 그는 타르키니우스의 왕의 여동생인 타르퀴니아의 아들, 다시 말해 왕의 조카인 셈이었다. 하지만 왕은 브루투스의 형을 포함한 여러 왕족을 숙청하여 처형대로 보냈다. 브루투스는 개인적으로 왕에게 앙심을 품는 한편 왕의 숙청이 자신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바보처럼 굴어서 의심을 피했다고 한다. 그 이름 브루투스는 아그노멘, 별명으로 멍청이라는 뜻이 된다. 그 덕분인지 그는 타르퀴니우스의 아들을 포함한 망나니 그룹과 자연스레 어울려 놀게 된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신탁으로 가장 권위가 있던 델포이 신전에서
우리 중 누가 로마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다. 여기서 왕으로 지목된 사람은 엄청난 견제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정치의 법칙을 등한시한 질문이었다. 신탁의 대답은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 이에 모두들 빨리 로마로 돌아가자며 수군거릴 때 브루투스는 갑자기 비틀거리다가 땅에 얼굴을 쳐박기 시작했다. 깔깔대는 친구들 앞에서 얼굴에 흙을 털며 헤헤우는 브루투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음 왕이 될 거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가이아, 즉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의 입을 맞췄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지모를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의아하기도 하다. 장차 공화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내심 왕을 꿈꾸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키아벨리는 이 에피소드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도 개인적인 야심이 없을 수는 없다. 왕정을 무너뜨린 개혁가의 냉혹한 결정. 망나니 그룹의 일원이었던 왕의 아들 섹스투스 브루투스가 친구의 아내인 루클레티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브루투스는 멍청이 가면을 벗고 혁명 지도자로 나서게 된다. 이 혁명은 성공적이었으며 브루투스는 왕권에서 종교적 권한만을 떼어낸 최고의 행정관인 콘술에 취임했다고 한다. 좀 전에 있었던 신탁을 그제야 실현한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두 번 다시 왕정을 도모하지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목숨을 내놓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르퀴니우스 왕은 쫓겨나긴 했어도 죽은 건 아니었다. 그는 로마 주변의 라틴 도시를 구협해 로마 신정부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로마 내부에서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생 로마 공화국은 한때 위기를 처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물리치곤 했는데 이때 적에 가담한 반역자 가운데 브루투스의 두 아들 티투스와 티베리우스가 있었다. 한때 사람 좋은 멍청이로 통했던 브루투스는 이때 냉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꽁꽁 묶여 끌려온 두 아들에게 이렇게 신문했다. 너희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게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알았다. 그리곤 왕정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자들이자 국가의 반역자인 두 사람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형이 집행되는 내내 브루투스는 자리에 앉아 죽어가는 두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프랑스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가 1789년에 그린 브루투스 아들들의 시신을 운반하는 릭토르들은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처형당한 티투스와 티비리우스의 시신이 집으로 옮겨지자 그들의 어머니와 누이들은 울부짖게 된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가만히 앉은 채 무표정할 뿐이었다. 공화정을 재현하려던 혁명의 시기 프랑스에서는 다비드의 또 다른 그림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에 묘사된 개인적 친분을 무시하고 오직 조국을 위해 싸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마 공화정의 위대한 정신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정치 지도자의 멸사봉공이야말로 국민들을 감동시켜 새로 세워진 국가에 진심으로 충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브루투스는 민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으로 공화정의 기초를 닦고 기원전 509년에 사망에 이른다. 교활한 정치꾼인가 위대한 정치인인가?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진을 의심받고 있다. 곤술제도는 공화정의 수립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동안 여러 명의 프라이토로로 이루어진 집단 지도 체제가 이어졌다. 또한 왕족과 혼인할 정도면 대단한 가문일 텐데 유니우스 가문의 이름은 그 이전의 평민들 사이에서만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무튼 건국자 로물루스와 마찬가지로
제2의 건국자인 브루투스도 신화화되며 공화정 말기에서는 유니우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브루투스의 후손이란 대접을 받게 된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도 그랬다. 그는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았지만 브루투스의 후손이고 브루투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어떻게 공화정의 멸망에 한몫할 수가 있겠습니까? 카이사르의 중견으로 남으려거든 당신의 그 이름부터 갈아버리시오. 나는 카시우스의 충동질에 결국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하게 된다. 그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브루투스는 냉혹하고 교활한 정치꾼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숙청을 면하려 남들을 속이고 왕을 꿈꿨으며 아들조차 가차없이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킨 사람. 그는 짝패였던 섹스투스 등 타르키니우스 왕족들의 젊은이들을 남김없이 숙청했을 뿐 아니라 절친한 친구이며 루클레티아의 남편인 콜라티누스마저 추방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보면 그는 야심가가 맞았다. 다만 그의 마음과 행동에 한 줌의 정의도 없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고 그 권력을 세습하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평가했다. 브루투스야말로 대의를 위하여 작은 도덕에 눈 감을 줄 알았던 위대한 정치인이며 공화정에선 그런 영웅이 필요했다. 권력을 내려놓고 전설이 되다. 킨키나토스. 콘술 대리에서 쟁기질하는 농부의 삶으로. 저 또한 킨키나토스처럼 쟁기질하러 가겠습니다. 2022년 9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퇴임하며 한 로마인을 언급했다. 이는 한동안 런던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대체로 존슨 그가 과연 킨키나토스처럼 위대한 인물의 빗댈 감이 되느냐 라는 비판이었는데, 일부에서는 킨키나토스는 귀족파의 입장에 서서 평민파를 억압한 정치인이다 라는 비판 또한 있었다. 2500여 년 전 사람을 현대의 진영 논리로 대입한다는 건 곤란할 수도 있다. 다만 과연 현대의 누가 킨키나토스처럼 위대한가 하는 또 다른 비판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킨키나토스. 그는 로마 왕정이 끝나기 직전에 태어났으며 그의 가문은 로마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원래 이름은 퀸크티우스가의 루키우스를 뜻하는 루키우스 퀸크티우스였으나 로마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 뒤 유난히 곱슬거리는 머리 때문에 곱슬머리 킨키나우스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명예는 불명예로 시작이 된다.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의 틀을 새로 짜는 문제로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다. 백주대낮에 서로 욕하며 주먹다짐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엔 킨키나토스의 아들 카이소가 있었다. 그는 당연히 귀족파의 입장에서 평민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다. 이로써 그 일은 엄청난 스캔들로 번지기 시작했고 킨키나토스는 공직에서 물러나 테레베강 서쪽에 틀어박혀 쟁기질의 삶을 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의 독재관 임명, 두 번의 독재관 사직. 기원전 458년 아위키족이 로마를 침공했고 로마는 회심의 반격이 참패해 국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다. 하여 은퇴했던 킨키나토스를 독재관에 임명하게 되는데 독재자의 어원인 독재관은 국가 비상시에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임시로 갖는 직책이었다. 콘술과 원로원, 민회로 이루어지는 평상시에 의사결정을 할 여유가 없을 때 독재관의 판단만으로 국사를 진행하곤 하는데
그의 명령은 기존의 법도 무시할 만큼 절대적이었다.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원로원 의원들이 한참 구슬땀 흘리며 바늘나던 킹키나투스를 찾아가 독재관 임명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곧바로 로마 시로가 유능한 장군 타르퀴티우스를 부사령관으로 삼고 아위키족을 양쪽에서 습격했다. 그렇게 허를 찔린 아위키족은 항복했으며 킹키나투스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며 독재관을 사임하고 다시금 농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로마는 그를 다시 한번 불렀다. 기원전 439년 스프리우스 마엘리우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80대였던 킹키나투스는 두 번째로 독재관이 된 뒤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스플리우스를 처단하기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금 미련 없이 농장으로 돌아갔다. 킹키나투스는 로마를 두 번이나 위기에 구했다는 업적보가 된다. 독재관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두 번이나 자신에서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존경과 찬양을 받아왔다. 리비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사람들에게 돈은 모든 것이고 돈과 지위만을 쫓고 있다. 하나 옛날엔 이런 사람도 있었다. 많은 로마인 또한 그의 멸사봉공의 자세와 애국심, 공정함, 부와 권세를 버리고 소박한 은둔의 삶을 선택하는 청빈함 등이야말로 로마 공화정의 모든 미덕을 집약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로마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서구인들은 킹키나누스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고 여겼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의 주역이 된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 장교 모임을 결성하고 그 이름을 신시내티 소사이어티, 킹키나투스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는 불렀다. 그리고 미합 중국 초대 대통령으로 두 차례를 봉직하고는 킹키나투스의 예를 따라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 마운트 버논 농장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러나 비판의 여지 또한 있다. 가령 정치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는 그가 애초에 작은 농장에서 소인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청빈에서가 아닌 아들의 범죄로 인해 거의 전 재산을 물어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가 첫 번째로 독재관을 지낼 때 평민가의 볼스키우스를 체포하고 그가 자신의 아들 카에소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언을 한 것은 위증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낸 뒤 국외로 추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위증이었을까? 킹키나투스는 과연 철저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을까? 리비우스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그가 묘사하는 킹키나투스의 모습이 얼마나 실제에 가까웠을진 모를 일인 것이다. 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전설일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에게도 신화와 전설은 있지 않은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 성군, 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충신과 효녀, 연력. 하지만 스스로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았다는 전설은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민주공화국이 된 오늘날에는 권력욕을 부리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의 미담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만 놓고 봐도 임기 만료를 무사히 치러낸 사람이 드물고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도 감옥에 가거나 했던 것들이 우리네의 정치사가 아닌가. 따라서 킹키나투스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서도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니발을 쓰러뜨리다. 스키피오. 문 앞에 한니발보다 방 안의 스키피오가 더 무섭다. 안 돼요 아버지, 피하세요. 기원전 218년 12월 지금의 스윙스 영토에 있는 티니우스 강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한 소년이 목청껏 외치며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18세였던 그 소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피키오. 그는 콘술로서 한니발군을 막기 위해 나섰으나 참패를 당한 뒤 스스로도 창에 찔려 말에 떨어진 채 절체절명을 맞는 아버지 스키피오를 거려 달려가는 중이었다. 아버지가 지휘하던 소수의 기병대는 적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총사령관의 목을 따르는 서슬에 한동안 멈칫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한 소년이 아버지를 살리려 달려드는 모습에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그 뒤를 쫓기 시작한다. 입고 결사전이 벌어졌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구해 퇴각하게 된다. 스키피오의 진짜 삶은 한니발을 맞서는 것으로 시작되고 한니발을 무찌르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는 한니발이 로마군을 가장 철저하게 두드려 부순 기원전 216년의 칸나 전투에도 참전했다. 이 전투로 많은 로마인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문 앞에 한니발이라고 누가 외치면 깜짝 놀라 허둥댈 정도로 한니발에 대한 공포는 그들 패부에 깊게 스며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키피오만은 의연한 상태였다. 그는 로마에 손꼽히는 명문가인 코르넬리우스 가문의 일원이었는데 그런 명문 자제들이 한 곳에 모여 앞날을 의논한다며 모인 자리에 나아갔다. 패배의식에 찌든 그들은 이제 로마는 끝이 났으니 외국으로 망명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 중이었는데 그러자 스키피오는 칼을 빼들며 유피테르 신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에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깬다면 저와 제 가문을 철저히 파멸시켜 주소서. 저는 결코 로마를 배반하지 않으리라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 역시 배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맹세합니다. 만일 그런 자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이 칼로 그들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스키피오의 서술에 자리에 있었던 도련님들은 넋이 나갔고 다시는 망명 따위를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군거렸다. 문 앞에 한니발보다 방 안의 스키피오가 더 무섭구만.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영웅이었다. 그리고 용기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한니발과 싸울 때마다 그의 전법과 성향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프로 바둑 기사가 고수와 한판을 두고 그 복기를 통해 다음번 묘책을 찾아내듯 온 로마가 한니발에 끌려다닐 때 그는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국의 불신 앞에서도 책무를 다한 전쟁 영웅. 기원전 211년 한니발의 본거지인 에스파냐의 일부 남은 로마력을 지키던 스키피오의 아버지와 삼촌은 한니발의 동생 하스도르발과 싸우다 전사하고야 만다. 로마는 다시 한번 패배감에 젖어왔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지금이야말로 전력을 쏟아 에스파냐를 공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니발과 정면 대결을 하기보다 그의 뒤통수를 치고 이탈리아 안에 고립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본거지를 쓸어버리는 게 최상이다. 그는 주저하던 원로원을 설득했고 프로콘술로서 스페인 원정군 총사령관이 되어 출정하기 시작한다. 에스파냐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와 삼촌의 패배를 분석하며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카르타고 지배자들에게 염증을 내던 현지 토착민을 한편으로 만들고 중심 도시인 카르타고 노바를 무너뜨리는 걸 시작으로 기원전 208년까지 에스파냐 전역을 손에 넣으며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르바를 패사시키고야 만다. 게다가 카르타고의 동맹이었고 당시 지중해 최고의 기병대를 자랑했던 누마니아를 포섭하여 로마의 편에 싸우도록 했다. 그야말로 멀리 에스파냐에서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니발에게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의 전략과 전술을 모방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스타일은 많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한니발은 제일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가장 나중에 퇴각하는 장군이었다. 이런 용맹과 솔선수범은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았고 위대한 영웅의 옆에서 맹렬히 싸우겠다는 열정에 넘치도록 했다. 물론 스키피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혼자 힘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아버지를 구해낸 것으로 명성을 얻은 그가 아닌가. 하지만 총사령관이 된 뒤에는 그는 그러지 않았다. 늘 전쟁터의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되 방패병 등으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며 직접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총사령관이 일선에 싸우다 전사할 경우 전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에도 있지만 싸움의 격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냉정한 눈으로 적과 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것은 한니발과의 다른 방식으로 병사들을 고무시키고야 만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총사령관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열심히 싸워댔다. 특히 열심히 싸운 병사에게는 어김없이 상을 내려주었고 반대의 경우 엄벌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로마에 돌아와 곤수를 다시 맡은 스키피오. 그는 카르타고 본토로 직접 쳐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로마의 평민들이 그를 신처럼 받들고 열렬한 환호를 바치는 모습을 보자 원론의 귀족들은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평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군림하는 독자자의 그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원로원은 그의 북아프리카 원정에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심지어 스키피오의 부하 하나가 추문에 연루되자 그들은 스키피오를 콘술직에서 끌어내릴 움직임마저 보였다. 그래도 한니발은 여전히 문 앞에 있었고 전쟁을 끝낼 힘은 스키피오에게 있었기에 결국 그는 기원전 204년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된다. 카르타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키타가 그의 손에 떨어지자 혼미박산한 카르타고는 외교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을 소환하기를 넣었다. 결국 카르타고 땅에서 벌어진 두 명장의 결전, 기원전 202년에 벌어진 자마 전투전이야 두 사람은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한니발은 스키피오를 설득해 싸우지 않고 전쟁을 끝내려 했던 반면 스키피오는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니발은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조국에서 당신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고 들었소. 만일 당신이 싸움에서 지면 그야말로 헌시짝처럼 버려질 것이고 만일 당신이 이긴다고 해도 그 의심과 불신은 더욱더 커질 것이요. 그러자 스키피오는 이렇게 답하였다. 전쟁을 이겨서 끝내는 것이 내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트집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결국 회담은 결렬됐고 이튿날 로마는 스키피오로 인해 칸나의 전투 악몽에서 카르타고의 위험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조국에 묻히길 원치 않는 로마의 해방자. 그러나 로마의 해방자, 아프리카를 정복해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스키피오의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한다. 개선한 그에게 카토를 비롯한 원로원의 의원들은 공금 횡령의 혐의를 들이댔다. 그는 무고라고 향변했지만 싸움터에서 그토록 냉정했던 그도 정치와 법률의 무대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결국 구국의 영웅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가 스키피오다 라는 성난 민중의 항의 덕분에 최악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 별장에 틀어박혀 살아야 했다.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스키피오는 임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유해를 로마로 옮기지 말고 이곳 캄파니아에 묻으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배응망덕한 조국이여, 너는 내 뼈를 갖지 못하리라. 보수의 모범을 보이다. 카토.
로마 공화정기 보수 정치의 대명사. 보수주의란 무엇일까? 사실 여러 정치 사상가가 좀처럼 합의를 내리지 못했다. 가장 단호한 목소리라면 보수주의라고 부를 만한 이념은 따로 없다 라는 정도인데, 대체로 지나친 합리주의를 기피하고 합리적 기획에 따른 급진적 혁신을 불신하며 오랜 전통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절제와 경건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가족의 가치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세간의 말처럼 그 어떤 변화도 거부하며 무조건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겠지만, 보수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의 벽을 중시하고 선배들이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이렇듯 로마 공화정에서 보수주의를 지향한 정치인으로 가장 그럴듯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일 것이다. 원래 그는 프리스쿠스라는 파명으로 불렀으나 두루 명성을 얻은 뒤 카투스,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탁월한 언변에 힘입은 정치적 영향력. 이런 고대 로마판 링컨이 소문나지 않을 리가 없다. 발레리우스 플라쿠스라는 유력 정치인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에게 감탄하고는 그를 정계로 이끌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평생 정치적 동지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포에니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전공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와 친해지는 반면 그 라이벌이었던 스키피오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그리고 이는 나중 스키피오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보스파 지도자로서의 카토의 입지에 보탬이 된 한편 당대나 후대에 구국의 영웅을 음해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기질적인 차이에 의한 상호 이해 부족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스키피오는 전쟁은 물론 어디에서나 늘 여유로웠으나 카토는 매사 최선을 다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스키피오만한 천재는 아니었을지라도 지휘관으로서 카토의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이었다. 그는 시리아와 전쟁 중이었던 기원전 191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적군을 완파, 배주시킴으로써 개선 장군이 되기도 했다. 카토는 연줄로 정계에 입문하고 전공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탁월한 언변의 주로 힘입게 되었다. 그가 로마에 나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토처럼 연설하는 법을 익히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말이다. 그는 거물보수 정치인답게 독설과 유머를 적당히 섞으며 촌철살인의 언어를 구사했다. 후에 플루타르코스가 50명의 영웅을 다루면서 그에게만 카토어록을 마련해 주었을 정도였다. 그렇지요. 요즘은 소값보다 생선값이 비싸니 말입니다. 물가가 뛴다는 지적에 부유층의 사치풍조가 문제가 아니냐 꼬집으며 자기 가는 길도 못 찾겠는지 늘 시종을 앞세우고 뒤뚱대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길을 안내한단 말입니까? 고위직을 얻고 싶어하는 부유층을 비판하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의 말은 이것일 것이다. 카르타고가 망해야 한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카르타고가 패전국으로 로마의 저자세를 보일 때 이웃나라인 루마디아와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로마는 카토를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카토는 카르타고인들이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며 복수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꿰뚫어봤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돌아와 무슨 말에든 이 말을 붙인 것이다. 세금 인상권에 대해선 재무관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카르타고는 망해야 하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카르타고는 망해야죠. 이러한 악착스러운 그의 태도에 일부 힘입어 제3차 포에니 전쟁에 발발했다. 결국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개혁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다. 그라쿠스 형제. 로마의 번영으로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포에니 전제, 마케도니아 전쟁으로 로마는 지중해 대부분을 손에 넣었고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이 장악했던 지중해 상권을 거머쥐었다. 그렇게 로마는 상상도 못했던 부와 번영의 길로 접어든다. 하지만 화려한 빛만큼 어둠 또한 짙기 마련. 전리품을 챙기고 상권을 얻어 부를 축적한 쪽은 주로 기존의 부자나 귀족들이었던 반면 서민이나 평민들의 처지는 더욱더 심각해졌던 것이다. 오랜 전쟁으로 이역만리에서 싸워야 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이런저런 부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부인이 달아나고 아무도 살림을 챙기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이었다. 당장 먹고 살 수 없게 된 그들은 부자에게 남은 부동산을 헐값으로 넘거나 채무노예가 되어야만 한 것이다. 또한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현재 값싼 물자와 인력이 밀려들어 경제력을 잃고 이에 파산하는 중소상인도 잇따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정치로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다만 당시의 로마 정치는 그러지 못하였는데 힘의 균형을 도모했다고는 하나 귀족들이 사실 우세했던 로마 공화정은 이 새로운 변화의 혜택을 본 자들이 대체로 귀족인 이상 발빠른 대응은 무리였던 것이었다. 과거 공화정의 영웅들인 브루투스나 킹키누스처럼 자신의 이익은 돌아보지 않고 공익에 헌신하는 영웅이 나와야 한다 민중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부응하듯 두 형제가 나타난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다 개처럼 맞아 죽다.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로마의 명문 귀족 중 하나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콘수를 지냈고 귀족의 입장을 대변해 호민관과 정면 대결한 일화로 유명했다. 어머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 코르넬리아로 역시 보수지향 명문 귀족의 빗줄이었다. 티베리우누스는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성벽에 가장 먼저 기어 올라가는 용맹을 보여주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당연히 법무관과 콘수를 역임하며 아버지처럼 보수귀족 유력 정치인의 길을 걸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기원전 137년 재무관으로 북이탈리아를 거쳐 에스파냐에 가서 겪은 일이 그의 진로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 것이다. 로마의 엘리트들이 치른 전쟁, 그에 따라 피 흘린 사람과 그 가족이 무엇을 보상받았는지에 대해 그가 직접 보고를 듣고 받은 충격은 3년 뒤 그가 외친 연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땅의 짐승들을 보십시오. 밤이면 저마다의 동굴이나 둥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민들을 보십시오. 집도 없고 비바람을 피한 최소한의 안식처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그들의 손에 조국이 건네준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신세로 이리저리 떠돌고야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스스로 몸을 눕힐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연설로 장르를 숙연하게 만든 그라쿠스는 셈프로니우스 법으로 불리게 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원전 367년 니키니우스 법에 규정되었으나 이제는 사문화된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506에라로 한정한다는 규칙을 제대로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덧붙여 일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1006에라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넘는 토지는 국가가 유상 몰수한 뒤 토지가 없는 빈민에게 무상 분배하도록 했다. 원래 있던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 보수적인 원로 의원들에게 내민 명분이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였던 그들이 고개를 숙일 리가 없었다. 결국 원로원은 귀족 몫으로 뽑은 마르쿠스 옥타비우스를 움직여 셈프로니우스 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궁지에 물린 그라쿠스는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3세가 사망하며 자기 나라를 로마에 증여하자 거기서 얻는 수익을 재원으로 빈민에게 토지를 주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농간이 없게끔 평민들이 페르가몬의 재산 처리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그것은 원로원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일이었다. 결국 참다 참은 원로원은 폭발하게 된다. 이윽고 그라쿠스를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는데 곤술이었던 스카이블러는 그래도 법에 따라 신체 안전을 보장받는 호민관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주저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스키피오의 조카이며 그라쿠스와도 친척이었던 스키피오 나시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법을 일일이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법을 따지다간 국가가 먼저 무너질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의자의 손잡이를 뜯어내 무기로 만들고는 그라쿠스를 때려 죽이고야 말았다. 물론 로마시는 이 소식에 경악하고야 만다. 병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야 만 것이다. 그라쿠스의 개혁이 무리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호민관을 개처럼 때려 죽인 일에는 할 말을 잃었다. 이에 원로원은 스키피오 나시카를 추방하고 셈프로니스 법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평민들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법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는 원로원이 장악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후 로마는 완전히 귀족파와 평민파로 갈라져 서로 불신하며 갈등하기 시작한다. 훗날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이 상황을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올라 있다 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개혁을 주장하다 형의 뒤를 따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양이 되어 그늘에 사는 사람을 비추려는 자가 있었다. 바로 티베리우스의 동생 가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였다. 형보다 9살 어린 그는 형의 비극을 보고 겉으론 원로원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한 덕에 재무관에 순조롭게 당선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힘을 키우다가 형이 죽은 지 10년 만인 기원전 123년 호민관에 당선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이다. 그는 형이 정면 승부를 하려다 반격을 받았다고 여겨 우회적으로 농지개혁에 접근했다. 해외에서 새로 얻은 영토의 도시개발을 하고 빈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기득권의 몫을 건드리지 않는 식이었다. 또한 개혁의 지원 세력으로 기사계급에 주목했다. 기사랑 공화정 초기 시민병 가운데 기병을 맡았던 사람들의 후예인데 원래는 귀족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어느 사이에 2등 계급이 되어 있었다. 가이오스는 그들을 귀족이 독점해온 상금 배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시민지의 조세 징수권을 주며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공용말을 회수하도록 했다. 전쟁 과정에서 기사들의 말이 귀족에게 넘겨진 채로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공용말 회수는 기사의 힘을 키우고 귀족과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었다. 당시 로마 서민을 괴롭힌 건 토지 귀족만이 아니었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기사계급 때문에 파산하고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 또한 있었다. 하지만 가이오스는 일단 지원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는 법안도 제출했는데 이것만은 귀족은 물론 기사, 심지어 평민에게도 인기가 없었다. 그래도 호민관 연임은 거뜬히 해냈지만 과격한 보수파 귀족 오피니우스가 콘술이 되면서 그의 개혁 법안을 모두 폐기하려고 하자 갈등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개혁은 다시 유혈로 끝장이 난 것이다.
기원전 121년 원로원의 비상결의로 살생부를 거머쥔 오피니우스는 그라쿠스와 그 일파를 사정없이 사륙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3,000명가량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라쿠스 본인은 달아나다 자결을 하게 됐다. 거대해진 공화국, 불가피한 제도개혁.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절대 선이라고 할 수 없다. 키케로는 그들이 개인적인 야심의 발로에서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서 깊은 원칙과 제도를 깨뜨렸다면서 선동 정치가일 뿐이라 비하하기 시작한다. 물론 부작용과 모순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개혁은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 정의와 인도주의를 떠나 거대해진 공화국을 기존의 체제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은 그들이 주장한 개혁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을 살해한 자들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로물루스가 세운 공화국의 원칙, 귀족과 평민을 부자가 빈자를 돌봐주고 살펴주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다. 군벌의 시대를 열다. 마리우스. 평민 대표로서 7번의 콘술 당선. 저들은 전쟁을 책으로만 배웠지만 저는 직접 나가 싸우면서 배웠습니다. 저들은 저의 출신이 천하다고 비난하지만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그들의 천한 행동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고. 살루스티우스의 유그루타 전쟁에서는 기원전 107년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콘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연설했다고 전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고대 세계 기준으론 경청동지할 발언을 과연 마리우스가 했는지 불확실하다. 당시엔 연설이나 발언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고 역사가들이 나중에 추측이나 상상을 동원해 옛 인물의 연설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위해 태어난 남자. 마리우스가 천하다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 만큼 비천한 출신은 아니었다. 그는 아르피늄 출신 지역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일대에서는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로마에 병합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온전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선대, 콘술 등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없었다. 따라서 로마 중앙 귀족들의 눈에는 신참자나 근본 없는 자로 보일 만도 했다. 그런 그가 콘술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대로 전쟁을 직접 나가 싸우면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3차 포에니 전쟁 참전으로 군 경력을 시작했으며 당시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소스피키오는 이 용감하면서도 패기만만한 젊은이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소스키피오와 그라쿠스가 대립 끝에 퇴장하는 혼란기에 군사적 곡은 더 쌓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기원전 119년 호민관에 당선된 이후로는 그는 평민파로서의 정치 지향성을 띄웠다. 다만 마리우스는 평민들의 차별과 빈곤을 동정했다기보다는 스키피오 같은 영웅은 비극을 겪고 저열한 무리가 출신을 무기로 뽐내는 로마 정치에 대한 환멸과 반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의 잿더미에서 타오른 불씨는 마리우스가 더 높이 오를 만한 실마리가 된다. 카르타고 편이었다가 로마에 붙음으로써 전쟁에 큰 힘이 되었던 북아프리카 누마니아의 왕위가 류그르타와 아데에르발, 히엘프살에게 공동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유그르타가 단독으로 왕이 되려 하면서 로마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당시 콘솔 메텔루스가 총사령관이 되어 유그르타 토벌전에 나섰는데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관이었던 마리우스는 이런 식으로 선언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내서 이길 턱이 있나? 내가 당신 대신 곤술이 되어 끝을 내겠노라.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 기원전 107년 콘술 선거에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북아프리카로 돌아온 마리우스. 그러나 후원 장담처럼 곧바로 유구르타를 무찌르지 못했다. 원론이 낡은 규정에 얽매여 충분한 병력을 주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여긴 마리우스는 마리우스 군제 개혁이라 알려진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로마군의 자격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병사로 받아주기 시작한다. 물론 이는 마리우스가 처음 실시한 개혁은 아니었고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로 시행된 전례가 있었다. 또한 영토는 넓어지고 전쟁 또한 많아지는데 빈부격차 증대로 유복한 시민의 수는 오히려 줄어진 당시 추세를 볼 때 마리우스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루어질 변화였다. 다만 마리우스는 그렇게 해서 모여든 재산 없는 빅민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스스로 무기와 갑옷을 장만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비로 병장기를 구입해 나눠주었고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들이 정예병사로 거듭나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는 그가 로마의 주요 권력자로 자리 잡으면서 군 편성 체제도 바꾸었다. 마니플루스라는 중대 3개를 합쳐 코오르타라는 대대를 만들었고 이를 기초 전술 단위로 삼아 병력을 운용했다. 그리고 로마 초기에는 전력의 핵심이었던 중장 보병대를 없애고 기병과 창병, 투창병 등이 일체가 되어 싸우도록 했다. 이는 당시 다양한 지형에서 다양한 전법으로 덤벼드는 적들을 상대하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 이처럼 전쟁을 위해 태어난 남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마리우스는 유그르타 전쟁 뒤처리를 부가 술라에게 맡기고 로마로 가서 2번째 콘술에 당선된다. 그 뒤로도 연속 3차례도 콘술이 되었으며 갈리아인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일찍이 갈리아인의 침입으로 처음 로마가 유린되는 경험을 한 로마인들은 이 승리에 환호하기 시작했으며 마리우스를 제2의 모물루스라고 칭송하기까지 한다. 위험한 평민파 두목에 식지 않는 야망. 기원전 100년 6번째 콘술이 된 마리우스는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된다. 그가 모집한 병사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는 퇴역과 함께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원로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과격한 호민관인 사투르니누스와 손을 잡고 자신의 조치를 관철하려고 했으나 사투르니누스가 너무도 과격한 행보를 보이자 그와 연을 끊게 된다. 이에 원로원은 일찍이 그라쿠스를 처단하기 위해 발동했던 원로원 비상교를 통해 사투르니누스를 처단하기로 하자 그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기 시작했다. 결국 그 모습을 본 평민들과 퇴역 군인들은 그에게 크게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라이벌로 부상한 인물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된다. 한때 마리우스가 심하는 부관이었던 그는 명문 귀족 출신답게 원로파의 총화가 되었다. 그가 콘술로 동맹시 전쟁에서 활약하는 동안 마리우스는 퇴물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야망은 식지 않았다. 기원전 88년 원로원이 술라에게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총지휘관을 맡겼을 때 마리우스는 호민관 푸블리우스 슬피키우스를 움직여 그를 공동지휘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소식에 이미 출정해 있던 술라는 격분했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로마 내전의 시작이 된 것이다. 마리우스는 전쟁을 위해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정치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로마의 전환기의 혜성처럼 나타났으나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만한 비전과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시행한 군제 개혁으로 시민의 군대는 직업군인의 군대가 되고 병사들은 국가가 아닌
자신을 모집하고 상금을 주는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 내전 중 마리우스가 술라에게 보여준 전례 없는 행동은 그것이 가능하게 함을, 문민 정치인이 아니라 군벌의 시대가 되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로마의 1인자가 되다. 카이사르. 100명의 마리우스를 품은 사람. 애송이라고, 별게 아니라고. 그럼 속에는 100명의 마리우스가 있단 말일세. 마리우스를 최종 타도하고 그의 일파를 섬멸한 술라. 그가 마리우스의 처조카뻘인 젊은 카이사르가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자 이렇게 외쳤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는 아마 많은 외전과 같을 것이다. 술라가 그토록 카이사르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두려워했다면 그가 로마를 점령했을 때 살려두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로마에서 도망쳐 소아시아에 숨어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사면을 받은 뒤 그곳 군에 입대 로마 1인자로 가는 계단의 첫 단을 밟게 된다. 전투에서 용맹을 발휘해 포상도 받았지만 술라가 죽은 뒤 로마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일했다가 그리스로 가서 공부를 했다가 그곳에선 미트리다테스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에스파냐로 파견을 나갔다 하며 기원전 69년까지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소소한 공직까지 얻은 그였지만 그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에스파냐에서 알렉산드로스 상을 보면서 내 나이가 지금 33세이다. 알렉산드로스는 34세 세계를 정복했지. 헌데 나는 정말 형편이 없구나 하며 한탄했다고도 한다. 삼두정 수립과 콘술 당선. 하지만 그는 로마 사교계의 스타였다. 그리 미남은 아니었고 머리가 벗겨지고 있었지만 스포츠에 만능이었고 최고의 패셔니스타였다. 그리고 화술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까지 있어서 키케로도 감탄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수에토니우스 등에 따르면 잠자리에서의 실력도 최고인지라 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데 당시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다 장점에 가까웠다. 가문이 좋은 것 외에는 정치적 자산이 변변치 않았지만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접근했던 정치 거물이 있었다. 바로 크라수스와 폼페우스. 돈은 무척 많았지만 평판이 좋지 않았던 크라수스와 전공으로는 로마 사상 최고였으나 말주변이 없고 카리스마가 부족했던 폼페우스는 자신들이 모자란 점을 카이사르가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기원전 65년 전후 삼두점이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가장 세력이 약한 카이사르가 콘술이 되고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폼페우스와 크라수스가 콘술이 된다는 계획이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술라가 본의 아니게 키워준 원로원을 중심으로 로마 공화정의 정신을 내세우는 소카토 그리고 키케로 같은 보수파들이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63년 카틸리나의 반역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에 앞서 스스로 마리우스의 후계자라고 내세워 원로파의 집중 공격을 받아 실각할 뻔도 했으나 삼두 정치의 힘과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겨우 극복하고야 만다. 크라소스 같은 금권 정치인이자 폼페이우스 같은 군벌의 짝패이면서 술라파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고 평민파의 희망을 자처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위선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카이사르는 이미 구성해 두었던 것 같다. 평민파도 귀족파도 아닌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권위와 권력으로 광대해진 로마를 이끌어가는 한 체제를 세우겠다고 말이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60년에 콘술이 된 일은 로마사에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카이사르만큼은 막아보려는 반 카이사르 원로원파의 치살 정도의 노력과
삼두정, 즉 군부를 움직이는 폼페우스의 영향력 및 크라수스의 자금력이 정면 충돌한 결과였다. 다른 한 가지는 가까스로 차지한 콘술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가이사르가 그의 삼두정 동지들조차 놀랄 만큼 혁신적이고 대담한 개혁을 밀어붙여 결국 성공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대결.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농지법으로 그라쿠스 형제가 이루지 못했던 토지 개혁을 이뤄내는 등 과감한 개혁으로 널리 인망을 얻게 된다. 결국 삼두정 말 속에서 대등한 위치로 단숨에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큰 소리를 치려면 전궁을 세워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갈리아 전쟁을 계획하고 콘술에서 내려오자마자 기원전 58년 갈리아로 떠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갈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카이사르는 삼두정의 첫 번째 자리까지 치고 나갔다. 하지만 그런 그를 다른 두 사람이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카이사르는 그런 두 사람에게 삼두정을 만들면서 먼저 카이사르가, 그 다음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콘술이 되도록 밀어주는 게 기본 내용이 아니었냐며 그 둘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은 이왕 정복한 갈리아나 계속 관리할 테니 약속대로 두 사람이 콘술이 되라고. 이런 카이사르에 설득당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카이사르를 견제하길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기원전 54년 앞서 폼페이우스와 정략 결혼을 했던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사망하고 이듬해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던 쿠라수스가 전사하고야 만다. 이로써 삼두정은 끝이 나게 되고 로마의 1인자를 놓고 카이사르와 폼페우스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 소카토 등 원로파는 둘 중 하나를 밀어내어 다른 하나부터 없애고 보자는 생각에 폼페이우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다. 기원전 50년 원로는 법정 임기를 마치자는 카이사르에게 갈리아에서 돌아오라는 지시를 보냈다. 이에 카이사르가 불복하자 이듬해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군 지휘권을 박탈하고 폼페이우스를 독자관에 임명한 것이다. 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제2차 로마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기원전 48년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으나 결국 암살되고야 만다. 이때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로 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그녀와의 세기의 로맨스를 쓰기도 하였다. 대화와 타협을 우선한 정치가 그 뼈저린 실체. 기원전 46년 아프리카로 피신해 있던 키케로는 카이사르에게 항복하고 소카토는 자살하고야 만다. 마침내 카이사르는 로마의 1인자가 된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는데 자신은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한탄한 뒤 불과 11년 만에 알렉산드로스가 지배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된 것이다. 종신 독재관의 신분으로 카이사르는 여러 개혁을 실시했다. 원로원 정원을 늘리고 추가 인원을 자신의 패거리로 채운 일은 자신의 권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라쿠스에서 자신에 이르기까지 평민파 지도자를 처단하는 데 쓰였던 원로원의 최종 권고를 폐지하고 술라가 원로원에게 주었던 사법권을 민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비민에 대한 곡물 배급제를 실시한 것 등은 마리우스의 후계자다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마의 속주 체제와 중앙관제를 재편하고 율리우스력을 만들어 개량된 태양력을 쓰도록 한 것은 로마의 시간과 공간을 카이사르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강압보다 우선시하는 정치가답게 필요할 때는 과격하고 기습적인 수단에 의존했으나 위협이 사라졌다 싶으면 정적도 용서하고 같은 편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가시우스와 브루투스,
오랫동안 카이사르파였던 트레보니우스를 포함한 14명이 휘두른 칼에 카이사르는 쓰러지게 된다. 자식처럼 사랑했던 브루투스도 가담했음을 알고 절망하며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소리치며 저항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창작이다. 하지만 그가 관용을 베풀고 나름 신뢰했던 사람들과 트레보니우스처럼 생사고락을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까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모습 앞에서 그는 충분히 절망과 비탄에 빠졌을 것이다. 카이사르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웅적 모험가였다. 그는 후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정치적 전통을 창조해내었고, 서양 문명은 그 2000년 동안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옌트너는 7가지 역사적 대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카이사르는 죽었으나 그가 세운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후계자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로마 내전 뒤에는 로마는 본격적으로 제국이 되었고, 카이사르라는 코그노멘은 황제의 별칭처럼 되며,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오래 쓰였다. 가령 독일어의 카이저와 러시아의 차르와 같이 말이다. 서양사, 아니 세계사에서는 로마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또한 로마사는 카이사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적 천재의 하나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의 야망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또 다른 세계로 거듭나도록 한 것이다.